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자산시장이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요. 좀 빠르게 그 FOMC 회의 이전에 반영됐었던 그런 기대 심리가 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빌 에크먼이 30년물 그 미국채 5.5% 간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언급했었던 거하고 좀 비교해서 뭐가 다른가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제 페드가 후퇴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어 포런 거 관련해가지고요. 그렇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렇다면 이 빌 에크먼의 5.5%하고 디스인플레이션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미국 재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관련돼가지고 투자 전략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FOMC 회의 지나면서 그 잭슨홀 이후에 후유증을 재현하는 걸 좀 파월 의장이 좀 막으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유증이 또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까지 가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그 회의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할 때,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이런 모습하고 이런 모습 같은 거를 보면서 좀 시장을 설득하려고 또 충격받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했었는데, 인베스팅닷컴의 제시 코엔 같은 경우는 트윗에다가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즐거워하는 모습, 뒤에는 배경에는 시장이 폭락하는 그 전광판 모습을 보면서 파월 의장이 이런 모습을 짓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빗대서 좀 비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윗 같은 경우를 그 주식 쪽 관련해서,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받아보는 그런 트윗만 따로 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트윗 개설하는데, 계정 하나 개설하는데 비용이 따로 들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트윗을 이제 뭐 블로그, 제가 이제 경제 블로그 쓸 때 그쪽하고 연동해서 만드는 거 하나,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해외 쪽 그 소식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팔로우 해가지고 그분들이 날리는 트윗만 좀 모으는 그런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IMF나 뭐 월드뱅크나 OECD, 그다음에 페드 쪽 자료들은 그쪽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걸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찾으면은 금방금방 찾아지잖아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윗을 주로 이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채널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도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독 이제 자기하고 어울리거나 좀 괜찮다라고 싶은 개인들의 트윗을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워낙 많다 보니까, 날라오는 자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계정에 좀 지저분해진다 해가지고 좀 꺼리끼리시는 분들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시 코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블랙아웃 이후에 이제 페드 임원들이 이제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고, 지난주에도 회의 끝나고 이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FOMC 커미티 멤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의결권이 생기는 그런 이제 쪽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나오신 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미셀 바우만 이쪽 이사하고요.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페드 총재, 이분은 제가 계속 주목해가지고 이쪽 채널에다가 계속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했었던 그분이잖아요. 이분은 계속 좀 꼭 매파다라고 표현은 안 해도 계속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끝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크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거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수정 콜린스 총재,
이분은 이제 내년에 의결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 의결권 생기는 쪽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쪽에 이제 그 지역 로컬 페드 쪽의 인사들이 올해 분들이 이제 내년에 이렇게 바뀌고 2025년엔 이렇게 바뀌고 2026년에 바뀌고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셀 보우만,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 그리고 이제 수잔 콜린스 이렇게 관련된 인사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셨는데 계속 좀 파워르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하고 그러면 수치는 계속 확인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조를 지속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렇게 반전되는, 정책이 반전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을 지난주 후반에도 계속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셧다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정부 셧다운 얘기요. 그거는 좀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이 작년 10월에 저점, 올해 3월에 저점, 그걸 잇는 추세선 여기를 깨고 잠시 깨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직전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가면은 또 한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일정상으로 보면은 뭐 반등이 나오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멀어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4,250 요 선, 그 선을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제가 이 그림에선 표시를 안 했지만 피보나치 조정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좀 이 자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투매 물량 쏟아질 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깼다가 뭐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막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중기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많이 낙폭이 커지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매수 정도, 이 정도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셧다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후반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죠. 그래서 9월 후반부에 무거운 국채 입찰 일정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후반부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2년, 5년물, 7년물, 26, 7, 8.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한 10억 불, 20억 불씩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480억, 490억, 370억 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보시면은 26, 7, 8인데 27일에는 또 FRN도 여기 27일 날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26일에는 여기 600억 불에 이 42일짜리 CMB가 또 있어요. CMB는 그러니까 일정이 없던 걸 막 이렇게 끼워 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5일 여기는 13주, 26주, 690억, 620억 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5일도 그렇고 26일도 그렇고 27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이 노트에다가 이제 빌까지 이렇게 좀 무거워지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6, 7, 8에 굉장히 무겁고 사고 칠 만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타이밍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 지나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8일도 있고 10월 2일, 3일 뭐 이런 식인데,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저 이렇게 빌이 이렇게 매일같이 쌓여있는 경우도 참 오래간만에 봐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지금 다 합쳐 보려다가 여기 요 물량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물량들은 요거하고 요거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CMB까지 들어오고 또 이 빌 이쪽에 12, 13주, 26주 이런 것도 있고 그 확정 안 된 것들도 있고, 너무나 무거운 이 상황에서 정부가 셧다운을 한다? 그렇게 또 의회가 유도한다? 그럼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 아니냐, 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잘 마무리되는 것만 해도 다행일 텐데
여기다가 막 셧다운 얘기를 꺼내들고 하면은 지난 6월에 그때 막 부채 한도 협상했었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정신 좀 빨리 차렸으면 하는 게 이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고점 돌파했잖아요. 10년물, 30년물 일드. 근데 그 돌파한 상황에서 또 이제 뭐 5.5%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게 한 달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 또 하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분이 얘기한 게 또 예전하고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트위터로 이렇게 좀 내용을 봤는데 세계 공장 중국의 디플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싸게 물건을 생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물가를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계속 이어왔었는데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중국이 서서히 좀 역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도 사라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미국 자동차 회사도 뭐 파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그 노조의 임금 협상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업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임금 인상도 점차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또 에너지 가격 중에서 또 2차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게 녹색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도 이제 추가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에 이미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가 더 늘어나면 국채 발행 증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상으로 예정돼 있는 QT까지 하니까 그럼 국채 수급도 안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드의 목표 인플레이션 2%는 원래 애시당초부터 불가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시장의 4% 금리가 맥스다라고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은 향후에 5%로 수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가 기준금리 5%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세금리 10년물이나 30년물 이게 이제 5%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가 관련돼서 그렇게 실세금리가 5% 이렇게 적용이 되고 했을 때 30년물 이 기간 수익률 텀 프리미엄 같은 경우 또 감안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5.5%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요인들이야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고 다 알만한 요인들인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합치니까 좀 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요인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점이 좀 시장 참여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년물은 제가 일드 이미 좀 돌파했다. 이 종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여기 수렴 과정을 4.5% 돌파하는 그런 모습, 4.3%를 돌파해서 4.5까지 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이제 4.5 심리적 저항대밖에 안 되는 요쪽, 기술적으로도 약간 부담되는 그런 모습,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5.5에서 5.75 이 감안한 전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하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4.5에서 4.75%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좀 약간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금리 자체도 그렇고 만약에 10년물 금리도 이번에 4.5를 넘어서게 된다면 기준금리에 접근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준금리나 10년물 금리나 한번 또 이게 터닝 포인트가 딱 발생이 돼버리면 뭐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1% 정도는 금방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이쪽으로 올 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년물은 좀 많이 틀리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금리가 10년물 금리하고 거의 붙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높은 정도. 이번에 4.8까지 이제 기록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한 0.3 정도의 스프레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좀 틀려요. 똑같이 그려보려고 그려봤는데, 아까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선 여기 붙고 떨어졌다가 다시 저항 못 돌파한 것처럼 보이는데, 30년물은 그건 뭐 저항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가 지지가 되는, 좀 약간 좀 10년물 일도하고 약간 틀린데, 뭐 그게 뭐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제 내려온다라고 해도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요 이제 수평선으로 놓은 요 지지선대가 이제 저항선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할 수 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묶어봤어요.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보려고. 위에가 30년물이고요. 아래가 10년물.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프레드가 클 때는 한 80bp까지도 늘어나요. 여기도. 2020년에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금리 스프레드가 좀 엉망이잖아요. 단기물하고 비교해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30년물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오려고 좀 그러고 있어요. 때로는 만 10bp, 20bp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안 내려오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한 1년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얘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패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접근할 것 같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뭐 최악의 경우 막 5.5까지 간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물이 5.5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최선의 경우는 만약에 80bp의 스프레드를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10년물은 뭐 한 4.7%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10bp, 20bp 정도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빌 에크먼 주장을 전제로 깔고 30년물이 5.5% 간다라고 치면 10년물은 뭐 5.23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선의 경우는 4.7, 최악의 경우는 10년물 기준으로 뭐 5.3, 이제 그 정도로 좀 보자라는 건데, 만약에 4.7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5.23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얻어맞을 거 다 거의 다 얻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최근에 올라온 폭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폭으로 올라왔거든요. 거의 1% 정도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 잘해봐야 뭐 0.2에서 뭐 0.8? 뭐 이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의 정말 얻어맞을 것 대부분은 얻어맞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틀로 리스크 절정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일드 투자, 그러니까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금리, 일드 투자는 금리로 놓고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5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저 같으면 이제 안 하는데, 계속 하실 거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채에 이제 투자하시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좀 5% 근접하면서부터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디스인플레이션을 생각하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옆으로 찍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금리가. 그리고 재수 없으면 11월에 또 올라가면 이제 이것도 또 계속 올라갈 테고, 만약에 이제 11월에 금리 안 하더라도 이게 뭐 내년까지 쭉 가게 된다면은 이 실세금리들 10년물, 30년물 국채가 혼자 이렇게 찍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린다 해도 얼마 안 내릴 거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 한다고 그러면. 아마 진짜 2025년까지도 이 4%선 이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한다면 10년물, 30년물 움직임 이 박스권 자체가 크게 이렇게 캐피탈 게인 자체를 주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채 투자했을 때 이 5% 넘어가면서부터 투자해서 뭐 재수 좋아서 이제 뭐 4% 정도 이렇게 빠지는 그런 기간, 1% 정도 이렇게 해서 금리 1% 정도 되면은 이 듀레이션별로 약간 좀 수익률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캐피탈 게인이. 뭐 그 정도 시세를 보는 걸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뭐 2024년 내년까지는 그렇고 2025년까지 4% 정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페드의 목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후에 변화되는 상황 보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상당 기간 고금리에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분들 나와가지고 패드 관련된 인사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결코 뭐 금방 이렇게 모습을 바꿀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오늘 이슈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패드 디스인플레이션은 뭐 기정사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공급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이 9월 후반 좀 부담인데 거기다가 정부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어서 6월에 그 부채 협상 얘기 같은 그런 좀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는 목요일부터 이게 휴일이잖아요.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 그리고 이 기술적 흐름 폭락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지선 이거요. 이거 이제 여기서 이거 깨고 확 폭락을 해서 진짜로 막 난리가 나는가 아니면 여거 지지돼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좀 안정을 하는가 그러면 추가 하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폭락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여기서라도 탈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말 이제 투자자들이 기로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중반 이후에 국채 발행 일정하고 11월 FMC 이쪽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계속 이 10월 중반 이후에는 재무부가 내년도 국채 발행 일정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토대로 해가지고 11월 FMC 회의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10월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흐름은 또다시 좀 새롭게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폭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반등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아까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중반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건 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